연단이 어려운 이유는 불의 온도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작불 같은 것으로는 화염의 열도를 세밀하게 다루기 매우 어렵고 하물며 정밀한 수준까지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단약의 등급이 높을수록 화염 제어에 대한 요구도 더욱 혹독해진다. 정확해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한계치에 가까운 극한의 열도까지 끌어올려야 하기에 단사 자신의 경지 또한 높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단사는 자신의 경지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의 단약을 제조할 수 있다고도 한다. 예를 들어 지금의 령화는 련체경이라서 최고로 황급 중품까지밖에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연단을 하려면 우선 활을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불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지가 낮으면 무리가 따른다. 최소한 련체 7중은 되어야 한다. 령한이 련체 4중임에도 연단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연근 때문이다. 오행온돌련이 있기에 그의 체내 원력은 마음먹은 대로 금목수화토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중 화력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400도 정도까지는 낼 수 있으니 소운수단을 연단하는 데는 충분했다. 정말 오행혼돌련답다. 오행의 힘이 서로 도우니 그 신묘함이 끝이 없다. 령하는 속으로 감탄했다. 일반적인 화령근이라면 련체 4중에서 낼 수 있는 열도는 200도 남짓이다. 전생에 자신이 순수한 화령근을 지녔을 때도 그 이상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행온돌련은 오행의 어떠한 속성이든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으니 구양화령근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신급 연근이라는 명칭이 결코 허명이 아니다. 령하는 왼손을 돌리며 연단로의 모든 부분이 충분히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맞추었다. 하지만 위치마다 필요한 열이 달랐다. 나중에 고급 단약을 만들려면 연단로 자체도 높은 요구를 만족해야 한다. 화속성과의 상성이 어떠한지, 열을 얼마나 버티는지에 따라 좋은 연단로는 단사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정도다. 틈틈이 그는 약재 한 줄기를 던져 넣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로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복잡한 과정을 이어갔다.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곁에서 보던 류우동은 이미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말도 잊었다. 그나마 그녀가 단사가 아니라 연단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충격이 덜한 편이다. 만약 연단을 시작하려면 최소 조건이 련체 7중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면 지금보다 더 경악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았으니 더하면 기절할지도 몰랐다. 불꽃의 온도가 높을수록 원력 소모도 자연히 커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령하는 기력이 바닥나는 것을 느끼고 서둘러 회원단을 삼켰다. 온몸의 원력이 실처럼 스며들어 들어오고 그는 다시 연단을 이어갔다.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다. 령하는 회원단을 연달아 삼키며 버텼다. 2시간이 지난 뒤 그는 갑자기 크게 외치며 혀끝을 깨물었다. 피 한 줄기가 뿜어져 나오고 공낭혈이 발동되자 그의 원력은 폭등했다. 화염의 온도도 600도까지 폭발적으로 치솟았다. 성단이다. 그는 화염을 거두었다. 마지막 순간 화력을 폭증시킨 것은 용의 눈을 그려 넣는 것처럼 단약의 효과를 절반가량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었다. 다만 400도가 그의 한계였기에 스스로 상처를 감수하며 공낭혈을 자극해 열도를 600까지 억지로 올린 것이다. 그는 뚜껑을 열었다. 은은한 약향이 코끝을 파고들었다. 류우동은 참지 못하고 다가가 연단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붉은 구슬처럼 동그란 단약 17알이 윤기를 뿜으며 굴러앉아 있었다. 연단을 전혀 모르는 그녀조차 성공을 알아볼 수 있었다. 너는 정말 괴물이야? 그녀가 말했다. 눈빛은 기묘함으로 흔들렸다. 령하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곧 익숙해질 거야. 류우동은 자신이 이 정도의 기적을 계속 본다면 미쳐버릴지 아니면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령하는 소운수단 한 알을 집어삼키고 곧바로 수련에 들어갔다. 우르릉. 소운수단은 마치 생석회 같았고 천지령기는 물과 같았다. 두 존재가 맞닿는 순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며 끝없이 연기가 몰려들었다.
단전에 자리한 오행온돌련은 부드럽게 진동하며 찾아오는 모든 연기를 거절하지 않고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빨아들였다. 이 정도의 흡수력은 신급 연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다. 명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행천극공을 운전해 연기를 원력으로 바꾸고 사지백맥에 채웠다. 1시간이 지나 첫 번째 소운수단의 양력이 다하자 명하는 두 번째 알을 삼키고 수련을 계속했다. 하지만 세 번째 알까지 양력이 빠져나가자 그의 몸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극한에 이르렀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잠이 쏟아지며 그는 그대로 뒤로 쓰러져 바닥에서 깊이 잠들었다. 류우동은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고개를 절로 저었다. 그녀는 명한을 침대에 올려 눕히고 신발을 공들여 벗겨준 뒤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제야 안방을 나와 거실 의자에서 그대로 잠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 매우 충실했다. 명한의 안전을 지키는 일, 하룻밤이 지나고 명한이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침대의 천장이었다. 그는 살짝 놀랐다. 어젯밤 자신이 침대로 올라간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젯밤 수련을 통해 다시 한 단계 크게 도약하여 연체 오중을 돌파한 것이다. 그제는 한 번에 두 경계를 뛰어넘었지만 그것은 이전에 이 육체가 너무 늦게 수련해온 탓이고 오행온돌련이 처음 펼쳐질 때의 폭발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그런 폭발적인 진전은 없을 것이다. 너 또 돌파했어. 명한이 밖으로 나오자 류우동은 귀신이라도 본 듯 말까지 더듬으며 눈을 크게 부릅떴다. 연체경일 뿐인데 이 정도 속도는 아주 평범한 거다. 명한은 담담하게 말했다. 평범하긴 뭐가 평범해. 류우동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녀도 나름 천급 연근을 지녔고 수련을 시작한 뒤 열흘 만에야 련체 2중을 돌파했다. 게다가 련체 4중에서 5중으로 가는 데만 25일이 걸렸다. 25일, 단 하루밤,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된단 말인가. 설마 내일이면 련체 6중을 돌파하는 건 아니겠지? 류우동이 갑자기 물었다. 명한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안 돼. 그제야 류우동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신이 나가버릴 뻔했다. 모레면 가능해. 명한이 덧붙였다. 괴물이다. 분명히 괴물이다. 류우동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명한을 바라보았다. 앞으로는 이 사람의 수련 속도를 예측하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차라리 괴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마음이 더 편할 것이다. 아무리 빨라도 이상할 게 없다. 명한은 크게 웃고 아침을 먹은 뒤 다시 문을 닫고 수련에 들어갔다. 다만 사람의 정신력에는 한계가 있기에 하루 종일 내내 수련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낮 동안 쉬지 않고 수련한다 해도 속도가 무한히 빨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의 명한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든지 가치가 있었다. 한편 류우동의 진전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천급 공법의 도움을 받는 덕에 아무리 늦어도 2달이면 충분히 추원구중의 극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속도는 정작 그녀 자신조차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원래 류우동은 자신이 19, 심지어 20살은 되어야 용천경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 속도만 해도 충분히 빠른 것이었다. 무국의 역사 전체를 둘러보아도 그녀와 견줄 수 있는 이는 극히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면 그녀는 18살에 그 한 걸음을 넘을 수 있었다. 겨우 2해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나이가 얼마라고 생각하는가? 이 나이대에서 몇 달만 빨라도 이미 경천동지할 일인데 2해가 빨라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다. 이 모든 것은 명한과 관련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진전 속도조차 명한과 비교하면 말할 가치도 없다. 연체 2중에서 4중까지 한밤. 연체 4중에서 5중까지 한밤. 연체 5중에서 6중까지 이틀밤. 다른 이들은 한 경계를 올리는데도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런데 그는 하루로 계산한다. 말 그대로 요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령아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사실 이 속도도 그리 빠른 편은 아니야. 어떤 요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추원경 혹은 용천경이라고. 그들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총애를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지. 정말 그런 요수가 있어? 류우동은 눈을 크게 뜬다. 태어나자마자 자신보다 강한 존재라니. 그건 당연한 일이지. 령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멈춘 뒤 말을 이었다. 내가 본 고적에는 이미 멸종된 어떤 요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바로 천인경이었다고 적혀 있어. 세상에 무적의 존재였지? 류우동은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태어나자마자 천인경이라면 어떻게 멸종될 수 있어? 천지는 스스로의 질서를 갖고 있어. 누가 시간의 흐름을 이길 수 있겠어? 령아는 고개를 저었다. 전생에서 그는 흙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아 과감히 험로에 발을 들여 파허경을 돌파할 법문을 찾고자 했었다.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신비가 있어? 천인경조차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얼마든지 존재하지. 전생에서 그 역시 천인경의 강자였지만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한 지역이 너무나 많았다. 한순간의 실수로도 바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의 고된 폐관 끝에 령아는 련체 5중에서 필요한 누적을 완전히 채워 아무런 어려움 없이 련체 6중으로 넘어갔다. 전생에서 이미 모두 걸어간 길이기에 경계에 대한 깨달음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련체 6중에서 7중으로 가는 것은 작은 도약이라 할 수 있지. 사흘로는 부족하고 나흘 혹은 닷새는 필요할 거야. 령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나흘, 5날은 고된 폐관이 이어질 것이다. 옆에서 령한의 푸념을 들은 류우동은 거의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 요괴 같은 남자. 하루 뒤, 령한은 련체 6중 전기에 도달했다. 이틀 뒤에는 6중 중기. 사흘 뒤에는 6중 후기. 나흘 뒤에는 6중 정점. 5째 날이 되기도 전에 령한은 곧장 충격을 시작했고 겨우 1시간 만에 련체 7중에 올랐다. 16살 련체 7중. 이것만 봐도 무국 어디에 놓아도 꽤 하네라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하지만 조건을 하나 더 붙여 8해 만에 련체 2중에서 7중까지 올라왔다고 말하면 다마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직접 지켜본 류우동조차 어안이 벙벙해 넋이 나가 있고 걷는 발걸음조차 허공으로 떠다니는 듯했다. 정말 무서운 수준이었다. 드디어 밖에 나갈 수 있겠군. 령아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육체가 젊어지면서 마음도 함께 젊어졌고 방 안에 일주일이나 갇혀 있으니 마치 새장에 갇힌 범이 된 기분이었다. 아버지를 먼저 찾아봐야겠어. 아마도 이번엔 정가가 움직였을 거야. 그가 중얼거렸다. 마침 며칠 동안은 너무 바빠 모습을 보이지 않던 랑동항이 오늘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기분은 몹시 나빠 보였고 눈썹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아버지, 혹시 정가가 움직였습니까? 령한은 곧장 물었다. 랑동항은 고개조차 들지 않고 그저 몇 번 끄덕이며 붓을 쥔 손으로 쉼없이 무언가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합니까? 랑한이 다시 물었다. 랑동항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서야 마침내 붓을 내려놓았다. 심각하다. 우리 랑가는 수많은 산업을 갖고 있지만 가장 큰 수익을 내는 건 2가지뿐이다. 하나는 광산, 다른 하나는 약방이다. 랑한도 알고 있었다. 랑가에는 3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청동 광산이 있었다. 당시 그 광맥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가 랑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고 많은 고수가 전사했다. 그리고 약방은 천약각에서 저등급 단약을 들여온 뒤 소폭의 이익을 더해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겉보기엔 단순한 중개일 뿐이지만 단약의 수요가 너무 크기에 적은 이익도 물량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대한 수입처였다. 문제는 약방의 생명줄이 천약각에 달려있다는 점이었다. 다만 천약각도 지방 세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는 이익을 나눠주는 셈이었다. 5날 전부터 광산이 정체불명의 무리에게 습격을 받고 있다. 죽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제는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져서 임금을 올려도 일하려는 자가 거의 없다. 랑동항이 말을 이었다. 거기에 천약각의 추단사는 갑자기 난색을 표하며 이번에 본부에서 보내온 단약이 길에서 지연되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재고는 이미 떨어졌고 약방은 임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하더구나. 약방이 문을 닫는 것은 명성에 치명적 손상을 주는 일이다. 설령 이후 다시 문을 열어도 상당수의 손님을 잃을 가능성이 컸다. 이틀째 들어 재정이 꽤 빠듯해졌다.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진다. 랑동항은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다. 겉보기엔 랑가가 거대한 가문으로 보이나 지출도 어마어마했다. 무공을 수련하는 것만 해도 넘치는 비용이 드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2개의 기둥산업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으니 재정이 급속도로 흔들리는 것도 당연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중요도가 낮은 산업부터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트정가의 진리군. 랑하는 단번에 단정지었다. 랑동항도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산업이 동시에 문제를 겪는다는 건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게다가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랑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랑중관인가? 틀리지 않았다. 아들에게 숨길 필요는 없었다. 랑동항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광산에 문제가 생기자마자 내가 순찰 인원을 늘렸다. 그런데 단 한 명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순찰 경로가 새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도 랑중관은 트정양 형제가 맞은 사실을 알고 몰래 트정문곤을 찾아가 모종의 합의를 했을 것이다. 아마 트정가가 자신을 가주 자리에 올려주는 조건으로 스스로 수치스러운 약속을 적어 내려갔겠지? 그 내용이 얼마나 치욕적인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다. 오늘 나는 천약각의 추단사를 만나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그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주지 않으면 정말로 가문이 큰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추단사, 추대군. 랑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지금 내 임무는 전념해 수련하는 것이다. 아직 련체 6단을... 랑동항이 고개를 돌려 랑한을 보았다.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 그대로 뿜어버릴 뻔했다. 얼굴이 굳어져 버렸다. 만약 류우동이 이 장면을 봤다면 아마 속으로 크게 기뻐했을 것이다. 놀라는 사람이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며 말이다. 하나, 너. 내가 련체 7단이라고? 랑동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예전이라면 누가 련체 7단을 보고 겁먹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반드시 상대에게 뺨을 갈겼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차라리 자기 뺨을 갈겨서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였다. 맞아요. 그러니 부친께서 더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랑하는 미소를 지었다. 랑동항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잠시 후 그는 폭소를 터뜨렸다. 모든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아들이 이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가 더 무엇을 걱정해야 한단 말인가? 좋다. 내 아들 정말 잘했다.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이제 그는 굳게 믿었다. 아들이 반드시 그의 아내를 구해낼 힘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밤 너도 같이 가서 연회에 참석해라. 랑동항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아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으니 훗날 가주 자리는 당연히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세상 물정을 익혀두는 것이 좋았다. 랑하는 빙긋 웃었다. 오늘 밤 추대사의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떠올리자 속으로 조금 웃음이 났다. 밤이 되자 랑동항 부자는 시종 넷을 데리고 먼저 선무르로 향했다. 오늘 랑동항이 추대사를 초대한 자리였다. 둘은 중등 규모의 방에 들어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쾅!
문이 갑자기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다. 랑중관, 랑무은이었다. 너희는 왜 왔지? 랑동항이 냉랭하게 물었다. 가문에 이런 큰일이 났는데 내가 안 올 수 있겠나? 랑중관은 초대도 없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너는 물러나 있는 게 좋을 것 같군. 이 일은 내가 처리하는 게 맞아. 너. 랑동항은 비웃으며 말했다. 왜? 너 분명 어디선가 추단사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다. 아니고서야 그가 가문을 이유 없이 곤란하게 만들겠나? 랑중관은 천천히 말하며 손짓해 랑무은을 앞으로 불렀다. 이 아이가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화력 통제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한다. 그래서 추단사가 이미 그를 단동으로 받아들였다. 몇 년 후면 정식 제자가 되어 단사가 될 것이다. 랑무은은 랑중관 옆으로 다가서며 턱을 약간 치켜들었다. 얼굴엔 끝없는 우쭐함이 깃들어 있었다. 랑한에게 방해받아 호양학원에 갈 기회를 잃었지만 뜻밖에도 다른 문이 열렸다. 그의 화력 제어 능력은 탁월했고 단사가 될 가능성까지 열렸다. 단사는 상운지는 물론 무국 전체에서도 가장 존귀한 직업이었다. 랑중관은 흡족했다. 자신의 두 아들은 랑동항의 아들에게 한참 못 미치지만 손자는 랑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다. 푹. 그는 랑한을 한번 바라보다가 그대로 숨을 들이마시며 식겁했다. 이게 뭐야? 련체 7단. 말도 안 돼. 이건 착각이다. 련체 7단일 리가 없다. 랑중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랑한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기운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련체 7단. 진짜였다. 이놈이 무슨 선약이라도 먹은 건가? 랑중관의 얼굴은 끊임없이 경련을 일으켰다. 그는 진심으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랑무은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다. 지금은 당연히 랑동항 부자를 짓밟고 으스대야 할 순간인데 왜 갑자기 얼어붙은 걸까? 련체 7단이다. 랑중관은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그래, 나는 련체 7단이다.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랑무은은 랑중관을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다.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이상해진 것일까? 너 말고 저 녀석이다. 랑중관은 랑한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푹. 랑무은도 그대로 숨을 토했다. 련체 7단. 장난하나. 누구나 안다. 랑한은 수년을 갈아넣고도 련체 2단에 불과한 폐물이라고. 아니었다면 어째서 그 많은 해 동안 그 수준이겠는가? 만약 이것도 폐물이라면 자신은 18배 련체 7단인 셈이니 그게 더 웃긴 일 아닌가?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리 없어. 그는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의 할아버지는 축원 9단. 절대 기운을 잘못 볼 사람이 아니었다. 하하. 우리 아들 어때? 괜찮지. 랑동항은 대놓고 웃으며 말했다. 이 정도 자질이면 호양학원 정도야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랑중관과 랑무은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예전에 랑동항이 없을 때 랑한을 압박해 호양학원 입학증표를 강제로 뺏으려 했다가 되려 망신당한 일이 있다. 지금 랑동항이 일부러 호양학원을 입에 올린 것은 분명한 조롱이었다. 랑무은은 젊은 만큼 쉽게 흥분해 소리쳤다. 호양학원이 뭐 대단한가. 나는 이제 단계에 들어섰다. 장차 무국 전체가 경배하는 존재가 될 거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랑한은 고개를 저었다. 장담할 수 있다. 너는 단동조차 못 된다. 단사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하하. 내가 뭔데 추단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지? 랑무은은 비웃었다. 정말 우스운 소리였다. 만약 랑한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추단사가 어째서 일부러 랑가의 약 공급을 막겠는가?
랑하는 더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다. 사실 랑동항 역시 아들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아무리 무도 천재라 해도 단사와 무슨 연관이 있겠는가. 게다가 이 네 사람은 같은 랑가라 해도 물과 기름처럼 절대 화합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날카롭게 몇 마디 부딪히다가 결국 모두 입을 다물고 추단사를 기다렸다. 헌데 정작 추단사는 체면을 아는지 한참이나 늦게 나타났다. 네 사람이 모두 인내를 잃어갈 즈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기익. 문이 열리고 중간 체격의 사내가 들어왔다. 바로 추대군이었다. 상운진 전부를 통틀어 단사는 오직 한 명, 그것도 추씨였다. 랑동항, 랑중관, 랑무운이 동시에 벌떡 일어나 다투듯 예를 올렸다. 특히 랑무운은 바로 무릎을 꿇고 외쳤다. 제자 무운, 스승님께 문안드립니다. 단동은 반쯤 제자라고 해도 무리가 없었다. 일어나라. 추대군은 손을 휘저으며 대충 받아주고 랑동항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예는 됐다. 바쁘다. 빨리 본론이나 말해라. 랑한, 감히 추단사에게 예도 올리지 않다니. 랑무운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는 랑한이 절은커녕 앉아있는 것까지 보고 즉시 손가락질했다. 랑동항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추대군을 초대한 목적은 오로지 비위를 맞추고 약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랑무운이 이런 꼬투리를 잡아버리다니 일이 망해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는 속으로 분노했다. 지금은 가문의 생사가 걸린 순간인데 랑무운은 어째서 사사로운 감정만 앞세우는가? 순간 그를 한 대 내리쳐버리고 싶은 충동까지 일었다. 하. 정말이지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랑중관도 차갑게 한마디 얹었다. 랑무운은 겨우 붙잡은 랑한의 약점을 절대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그는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단사라는 직업은 무국에서 가장 숭상받는 존재다. 그런데 너는 내 스승을 보고도 인사조차 하지 않고 앉아있기까지 하니 대체 얼마나 오만한 것이냐. 얼른 무릎 꿇고 내 스승에게 죄를 청해라. 랑동행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단사는 드문 만큼 지위가 매우 높다. 예를 들어 이 추대군도 련체 9층 수준에 불과하지만 황급 중품 단사라는 이유만으로 축원 경지의 강자인 자신과 랑중관조차도 예우를 갖추어야 했다. 지금 랑중관 조선이 그 점을 물고 늘어지며 공격하고 있으니 랑한이 곤란에 빠질 것은 분명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말했다. 추대사, 정말 죄송하다. 견자가 예를 잃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넘겨주시길 바라오. 추대군은 애초에 랑한에게 관심도 없었다. 랑무운이 크게 부르짖자 비로소 사정을 파악했으며 불쾌함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랑가주, 참으로 웃기는군. 나를 식사에 초대해놓고 내 아들이 나를 능멸하게 하다니. 이게 무슨 도리란 말인가? 랑한, 얼른 무릎 꿇어라. 랑무운은 비웃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약재 공급은 가문의 생명줄이다. 이 일에 있어서는 랑동행이라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 바로 랑한을 눌러야 할 때였다. 아버지가 억지로 굴욕을 당하는 모습이라면 분명 분하고 슬퍼해야겠지? 그는 속으로 크게 웃었다. 추단사. 랑동행이 다시 설득하려 하자 추대군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여전히 랑한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했다. 내 아들을 무릎 꿇려 내 앞에서 잘못을 밝히게 하라. 황. 랑동행이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다. 추단사, 너가 도대체 정가에서 어떤 이익을 받았길래 우리 랑가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선을 넘지 마라. 랑동행의 아들에게 무릎을 꿇리겠다니 당장 꺼져라. 무모하구나. 랑중관이 즉시 고함쳤다. 랑동행, 너는 가문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냐? 가문을 망치려는 것이냐? 가문이 내 한 사람의 것이더냐?
대국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가주를 자처하느냐. 랑동행의 눈빛은 위압적으로 차갑게 변했다. 대체 누가 대국을 보지 못하는 것이냐.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모두 같은 랑씨라서 참고 있었을 뿐이지. 그런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내 아들을 짓밟겠다니 나를 죽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냐. 됐네. 너희 집안 문제는 집에서 알아서 해결하고 난 바쁘다. 추대군이 끼어들며 말했다. 어서 저 아이를 무릎 꿇리고 사죄하게 해라. 추대군, 누구를 무릎 꿇리겠다는 거지? 마침내 낭한이 입을 열었다. 담담한 목소리였다. 추대군. 랑중관과 랑모우는 먼저 깜짝 놀랐다. 감히 추단사의 본명을 부르다니 이건 대담이 아니라 무모였다. 곧바로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지었다. 낭한이 이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이번에는 랑동행 부자의 끝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역시나 저 자식은 항상 사고만 치는 존재였다. 망할 놈, 감히 내 스승의 본명을 부르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랑모우는 소리쳤다. 이런 기회에 아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보지 못했다. 추대군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심지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는 것을. 이 목소리. 추대군이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얼른 무릎. 황. 랑모운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추대군이 갑자기 한 걸음 내디디며 손을 들어 강하게 뺨을 후려쳤다. 이 한 슬래프는 랑모운만 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랑동행과 랑중관마저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추대군이 때리려면 낭한을 때려야지 왜 랑모운을 때린단 말인가. 분명 어딘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었다. 스승님. 랑모운은 억울해 죽을 지경이었다. 왜 자신을 때리는가? 세 사람의 혼란스러운 시선 속에서 추대군은 곧장 낭한 앞까지 걸어가더니 마치 얌전한 수하처럼 허리를 굽혀 말했다. 알고 보니 랑공자셨군요. 소인이 눈이 멀어서 그만 한손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낭한에게 큰 피해를 입었던 당사자였지만 낭한의 신분은 전혀 알지 못했다. 주하심이 굳이 알려줄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무엇이라고? 랑가의 세 사람은 동시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이것이 정말 조금 전까지 오만함으로 하늘을 찌르던 그 추단사란 말인가? 어째서 마치 문지기 개처럼 굽실거리고 있는가? 그리고 왜 낭한을 한소라고 부르는가? 추대군의 경지는 높지 않지만 단사라는 신분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데. 세 사람은 완전히 석화된 듯 믿지 못했다. 이 아이가 내 제자냐? 참으로 제멋대로구나. 낭한은 랑모운을 보며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추대군은 그 말에 식은땀을 흘리며 랑모운을 향해 다시 한번 따귀를 올렸다. 내가 뭔데 감히 한손님께 무례를 저지르느냐? 나는 너 같은 제자를 둔 적이 없다. 지금부터 다시는 나를 스승이라 부르지 마라. 랑모운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낭한의 한마디로 자신이 사문에서 쫓겨나다니. 그는 문득 예전에 낭한이 자신에게 단사가 될 수 없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말은 결국 예언처럼 이루어졌다. 안 됩니다. 스승님,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랑모운은 급히 추대군의 발치에 엎드리며 애원했다. 그는 무도 천재도 아니고 호양학원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단사가 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부친과 할아버지처럼 결국 축원 경지에서 멈추고 상운진의 작은 패왕으로 남을 뿐이었다. 꺼져라. 내가 감히 한손님께 무례를 저질렀으니 죽이지 않은 것만으로도 은혜다. 단사가 되고 싶다고? 추대군은 코웃음을 치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주대사가 낭한을 극진히 대하는 것을 그는 직접 보았다. 랑모운이 낭한에게 이런 무례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기만 하면 직접 와서 죽여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주대사가 한마디만 하면 무국 어느 단사라도 감히 랑모운을 제자로 받을 수 없다. 랑모운은 혼이 빠져나간 듯 멍해졌고
눈빛은 공허하기만 했다. 가자. 랑중과는 손에 힘을 주어 손자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은 무슨 말을 해봐야 소용없었다. 일단 물러나는 수밖에 없었다. 안 돼, 나는 단사 학도다. 장차 반드시 단사가 될 것이다. 랑모우는 미친 듯 몸부림쳤지만 랑중관이 꽉 붙잡고 끌고 가자 그의 절규는 점점 멀어져 결국 사라졌다. 방 안에는 랑동행만이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고 추대군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낭안의 표정을 살폈다. 낭안이 아직 노여움을 풀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정말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존재였다. 아까 내 아버지에게 꽤 거칠게 굴었더군. 낭안의 음성은 느릿하지만 뚜렷한 불만이 실려 있었다. 한소님, 저는 몰랐습니다. 랑가주께서 한소님의 아버지이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1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감히 거들먹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추대군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결심한 듯 스스로의 뺨을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 능동행은 이미 온전히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였다. 아들이 지금은 천재가 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명의 단사가 이렇게까지 굽신거리며 비위를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것만큼은 여전히 그를 극도로 놀라게 했다. 조대군의 태도는 전에는 얼마나 오만했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누구도 눈에 넣지 않는 듯한 말투와 행동. 능동행이 몇 번이나 청해야 마지못해 연회에 참석했고 오자마자 깐죽대고 흠을 잡으며 단사 특유의 오만함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아첨할 줄은 정말 상상 밖이었다. 결국 자신이 집을 떠나 있던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들이 완전히 탈퇴환골한 것인가? 능가주,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바로 사람을 보내 약재를 전달하게 하겠습니다. 조대군은 잔뜩 주눅이 들어 조심스레 말했다. 이전에 능동행에게 보였던 태도를 떠올리자 마음이 뒤숭숭해지며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능하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가에서 시켜서 이렇게 한 거지? 허허, 한소, 나는 정말 능가주께서 당신의 아버지인 줄 몰랐소. 정가에서 감췄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소. 제발 나를 믿어주시오. 조대군은 급히 해명했다. 능하는 비웃듯 말했다. 믿지. 조대군은 즉시 기뻐했으나 이어지는 능한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내 성품에 이득이 충분치 않다면 정가를 위해 움직일 리가 없지. 말해라. 정가에게 무슨 이익을 받았지? 그게... 조대군은 머뭇거렸지만 능한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하자 곧바로 압박을 느끼고 급히 말했다. 3만냥이요. 정가도 참 크게 썼군. 능동행은 코웃음을 쳤다. 한 가문의 가장으로서 3만냥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정가와 능가는 비슷한 규모의 가문이다. 수입은 크지만 지출도 막대하다. 3만냥을 모으려면 최소한 2~3년은 필요하다. 그 돈을 조용히 조대군에게 넘겼다는 것은 능가의 하나뿐인 혈맥을 끊어버리겠다는 강력한 결심에 다름 아니었다. 능한이 말한 것처럼 조대군은 매우 탐욕스럽다. 그가 다시 능가의 약재 공급을 막게 하려면 당연히 3만냥을 넘어서는 이익이 필요하다. 문제는 능가가 오랜 기간 압박을 당해 자금이 이미 바닥난 상태라는 점이다. 3만냥을 어디서 만들어낼 수단이 없었다. 정가에게는 조금 피 흘리는 정도지만 능가에게는 뼈까지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좋은 아들을 낳았다. 능동행은 미소를 지었다. 정가는 설마 자신들이 낸 3만냥이 완전히 헛수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3만냥, 참 많군. 능하는 무표정하게 조대군을 바라보았다. 단사란 직업이 정말 감나가는구나. 이런 돈이 있어야 너를 살 수 있다니. 한소, 그건 농담이시겠지요. 조대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능한이 빈정대고 있다는 것을 모를 만큼 그는 멍청하지 않았다. 너 때문에 며칠 동안 능가는 막대한 손해를 봤다. 능한이 천천히 말했다. 조대구는 덜덜 떨었지만 곧 머릿속이 번쩍 트이듯 깨달았고 급히 말했다. 비록 앞잡이는 정가였지만 나 또한 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소. 그래서 그 3만 양을 모두 능가에 헌납하겠습니다. 능가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함이요. 능동행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탐욕덩어리 조대군이 이미 삼킨 이익을 다시 토해낼 줄이야. 그의 아들을 얼마나 두려워하는 것인가? 능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에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겠지?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비록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이 났지만 조대군의 얼굴에는 억지 웃음이 걸려 있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제 작은 성의입니다. 그렇다면 좋다. 능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맡길 일이 하나 있다. 한소, 무엇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조대군은 온몸으로 아첨을 드러냈다. 내일부터 정가에 배분하던 일부 단약을 모두 능가로 넘겨 우리 쪽에서 판매하도록 해라. 능한이 말했다. 능동행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미친 듯한 기쁨이 치밀어 올랐다. 단약은 능가의 기둥이다. 지금 그 공급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다면 이익 또한 자연스레 2배로 치솟을 것이다. 그에 반해 정가의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단 몇 년만 끌어주면 정가의 종합전력은 능가에 크게 뒤처질 것이다. 그리고 능가는 마침내 정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상운진의 제1가문, 단 하나의 호문이 될 수 있었다. 알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대군은 서둘러 말했다. 어차피 그는 배분만 조정하면 되는 일이라 본인에게 손해는 전혀 없었다. 수고비를 따로 줘야 하겠지? 능한이 웃으며 말했다. 하하, 한소는 정말 농담을 잘하시네요. 조대군은 어색하게 웃었다. 좋다. 내 일은 끝났다. 가서 처리하라. 능한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대군을 내보냈다. 그래도 밥은 먹고 가게. 능동행이 정중히 말했다. 무엇보다 지금은 남의 힘을 빌릴 일이었다. 그러나 조대군이 어찌 감히 앉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급히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먼저 본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능한에게 한 번, 능동행에게 한 번 인사한 뒤로 물러나며 빠르게 사라졌다. 하나, 그를 너무 몰아붙이면 혹시 완전히 돌아서지 않을까? 능동행이 말했다. 그래도 조대군은 단사다. 이익을 주지 못한다 해도 말 한마디만큼은 지나치지 않는 게 보통이었다. 붙이는 걱정 마세요. 저 자는 약한 자에게만 군림하는 놈입니다. 조금만 색을 보여주면 곧바로 잘난 체하려 들지요. 능한이 웃었다. 능동행은 더 묻지 않았다. 어차피 아들은 이미 크게 자랐다. 당연히 자신의 비밀도 있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자신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게다가 그는 이제 다음 판을 짜야 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역공해야 했다. 조 단사. 조대군이 밖으로 나오자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능중관 할아버지와 손자가 손짓하며 다가왔다. 두 사람은 비록 자리를 뜬 듯 보였지만 사실 멀리 가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능한 앞에서는 집 지키는 개처럼 굴던 조대군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즉시 본래의 오만한 모습을 되찾고 코웃음을 쳤다. 무슨 일들이냐? 조 단사, 보시다시피 모운과 능한은 같은 일족의 형제입니다. 이번 일, 부디 한 번만 조정해 주셔서 모운이 계속 조 단사께 단약수를 배우게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능중관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조대군은 비웃기만 했다. 능 집사, 이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 손자가 앞으로 단사가 되고 싶으면 먼저 한소의 허락을 받아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단사를 찾아가도 소용없을 거다. 내 손자를 제자로 받으려는 자는 아무도 없을 테니.
뭐라고? 능중관 할아버지와 손자는 동시에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저 폐물에 불과했던 자가 어떻게 이런 힘을 쥘 수 있단 말인가? 믿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 조대군은 옷자락을 털며 말했다. 하지만 한마디 충언은 해두겠다. 절대 한소를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지금 얼마나 운이 좋은지 스스로 모를 거야. 그들 모두 능가의 사람이다. 같은 집안이라면 밤새도록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능동행 부자를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면 앞으로 받을 이익이 얼마나 클지 모르는 일이다. 저 남자는 그 주하심 대사조차 공손히 대해야 하는 사람이다.